지난 시간에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된 메흐메트 2세 얘기까지 했는데요. 메흐메트 2세 이전의 선대 술탄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라드 1세를 따라 발칸반도 정벌에 나선 번개 바예지드 1세는 발칸반도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아나톨리아에 할거하던 튀르크계 제후국들을 병합해 나갑니다. 잘 나가던 바예지드는 뜻밖의 큰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요. 몽골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동쪽에서부터 뜬금없이 나타난 티무르 제국입니다. 유럽을 상대로 연전연승하던 번개 바예지드 1세와 가는 곳마다 대학살을 벌여서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티무르가 1402년 앙카라에서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격렬하게 치고받고 싸운 끝에 결국 오스만군이 패배하고 바예지드는 사로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바예지드가 감옥에서 죽게 되면서 그 아들들이 술탄 자리를 놓고 다투느라 오스만 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죠. 지배보다는 약탈에 관심이 많았던 티무르가 아나톨리아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물러간 후에 결국 메흐메트 1세가 제국을 재통일합니다. 메흐메트 1세가 죽고 술탄이 된 무라드 2세는 발칸 반도를 놓고 기독교 세력과 뺏고 뺏기는 싸움을 벌이다가 1446년 바르나 전투에서 승리하고 1448년 2차 코소보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발칸 반도를 다시금 제국의 발 아래 놓고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메흐메트 2세가 술탄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메흐메트는 어릴 적에 공부는 등한시하고 자신을 가르치던 스승의 뺨을 때리기도 하는 등 말썽만 일으키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하긴 이런 인물들이 어릴 때 모범생이었다면 더 안 믿겼을 것 같네요. 말썽꾸러기 소년 메흐메트를 사로잡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언젠가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는 것은 이슬람의 평생 수건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메흐메트는 콘스탄티노플을 꼭 손에 넣고 말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메흐메트에게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후계자감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무라드 2세가 죽고 형들마저 죽게 되면서 약간은 어부지리로 술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래 살고 봐야 되겠죠. 어린 술탄에 대해 주위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메흐메트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라앉히고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침 이때 아나톨리아 남부에서 세력을 떨치던 카라만 왕조가 들고 일어나는데 메흐메트 2세는 재빠르게 군대를 이끌고 이를 평정함으로써 군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흐메트 2세는 본격적으로 콘스탄티노플로 눈을 돌립니다. 자, 이쯤에서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죠.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던 콘스탄티노플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도시이자 지중해와 아시아를 잇는 무역 도시로서 크게 번영하는 한편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온 철옹성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은 500년 동안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배하면서 로마 제국의 명맥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듯이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로 아나톨리아 반도를 티르크족에게 점차 내주게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1204년 같은 기독교도들인 제4차 십자군의 침략으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멸망할 위기에 빠지죠. 1261년에 나라를 수복하긴 하지만 이때 후유증으로 다시는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합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뿐 아니라 발칸 반도까지 집어삼키게 되자 비잔틴 제국은 인구 5만 남짓하는 콘스탄티노플만 달랑 남긴 도시국가로 전락하고 그마저도 오스만 제국에게 조공을 바쳐가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발칸 반도에서 수없이 충돌해온 서구 기독교 세력은 갓 술탄 자리에 오른 메흐메트 2세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술탄을 만만하게 본 비잔틴 제국 당시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그동안 바쳐온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술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메흐메트 2세의 사촌 오르한과 손을 잡아 갈등을 부추기죠. 메흐메트는 오히려 이것을 구실삼아 비잔틴과 맺은 평화협정을 깨고 1452년 콘스탄티노플 북쪽 보스포러스 해협 어귀에 루멜리 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4개월 만에 신속하게 성을 완성하였는데 이로써 바예지드 1세 때 지어진 아나돌루 성까지 합쳐서 보스포러스 양쪽 해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 물자를 통제하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메흐메트 2세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 환심을 사보려 하지만 선물은 거절되고 사절단은 목이 잘려서 돌아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황제는 교황과 서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서로에게 파문을 내리면서 갈라진 뒤로 사이가 별로였는데 결정적으로 1204년 십자군 침공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죠.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비잔틴 제국에서 손을 내밀긴 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겁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11세가 동서 통합을 약속하면서 거듭 도움을 요청하자 로마 교황이 서유럽 왕들에게 지원할 것을 명령하지만 문제는 교황 말이 예전만큼 씨알이 안 먹히는 겁니다. 딱히 큰 성과가 없었던 십자군 원정이 반복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거죠. 게다가 서유럽 왕국들은 각자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남의 일에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100년 전쟁, 말 그대로 100년 전쟁이죠. 100년 동안 서로 치고받고 하느라 둘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한가락한다는 스페인은 레콩키스타, 즉 이슬람에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국토 수복 전쟁에 몰두하고 있었고, 중유럽에 위치한 신성 로마 제국은 제후들끼리 치고받고 하느라 바빴습니다. 남은 기독교 왕국 헝가리와 폴란드는 오스만 제국에게 이미 한방 크게 얻어 터져서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태리 북부 교육 도시에서 자원병 일부 그리고 제노바의 주스티니아니가 4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주스티니아니는 황제로부터 군대 총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여기에 교황이 보낸 궁수부대 200명이 합류하고 베네치아 해군 일부와 오르안이 이끄는 600명의 오스만 반란군도 합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원을 합쳐도 전투 병력은 7,00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군에 비해 중과부적이었죠. 다만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믿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싸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5세기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축조가 돼서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이 나중에 3중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폭 8m의 해자가 제일 외곽에 있고 너비 2m, 높이 5m짜리 내성벽, 그 다음에 너비 5m, 높이 12m짜리 외성벽, 이렇게 아주 견고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적은 병력으로도 방어하기 용이했고 1000년 동안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함락된 적이 없다는 것으로 그 효용성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황제는 골든혼, 여기가 황소뿔 모양으로 생긴 만이라고 해서 금강만, 영어로 골든혼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을 통해 오스만 해군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양쪽 해안을 가로지르는 철쇠를 걸어버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울돌목에 설치했다는 철쇠가 생각이 나네요. 확실하진 않다곤 하지만 어쨌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쇠 때문에 오스만군은 골든혼에 진입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비잔틴은 서쪽 육로로 침입하는 오스만군을 수비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에서 온 주스티니아니 용병 부대입니다. 이들은 성벽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숙련된 병사들로서 황제는 이들의 능력을 믿고 이들에게 모든 성벽 방어 지휘를 맡기게 됩니다. 성벽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몇 개월만 버텨준다면 서유럽에서 추가로 병력을 보내올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스만 제국 술탄의 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만은 병력수를 10만 명 이상까지 추정할 정도로 일단 숫자로 압도했습니다. 또한 술탄에게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 실력을 증명한 최정예 부대 예니체리가 5천에서 10,000명 정도 있었죠. 예니체리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죠. 이에 더해서 오스만군에게는 신무기가 있었는데 우르반 대포가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대포는 헝가리인 우르반에 의해서 제작이 된 건데 길이가 8m가 넘고 사정거리는 1.6km, 대포 알의 무게는 무려 270kg에 달합니다. 원래 우르반은 비잔틴 황제에게 먼저 가서 이 대포 제작을 제의했으나 돈이 부족했던 황제는 우르반을 고용할 수 없었고 돈만 주면 누구라도 상관없었던 우르반은 그 길로 오스만 제국 쪽으로 달려갑니다. 술탄은 우르반에게 후하게 치러주고 대포 제작을 맡깁니다. 이 대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신무기였습니다. 다만 워낙 무거워서 이동시키는 데만 황소 60마리와 400명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결국 나중에 성벽을 공략하는 데 일정 부분 공헌을 하게 됩니다. 탄탄한 전력을 갖춘 오스만 제국이지만 사실 1000년의 난공불락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메흐메트 2세의 아버지 무라드 2세를 보좌했던 할릴 파샤,
파샤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데, 이 할릴 파샤는 그동안 발칸반도에서 기독교 세력과 싸우느라 국력을 많이 소진한 데다 경험이 없는 어린 술탄이 무모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술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콘스탄티노플뿐 아니라 서유럽까지 진출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던 메흐메트 2세에게는 콘스탄티노플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을 살려둔 채로 서유럽으로 진격했다가는 언제 배후에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을 뿌리부터 뽑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어린 술탄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술탄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었고, 게다가 무함마드가 부여한 명분도 있었으니 결국 일생일대의 도박에 나섭니다. 1453년 4월 1일 오스만군의 선봉대가 콘스탄티노플 서쪽 성벽에 도착하고 10만 대군이 성벽 앞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까맣게 진지를 구축한 오스만군을 본 비잔틴 병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4월 6일 오스만군은 성벽을 향해 우르반 대포를 쏘아대는 것으로써 콘스탄티노플 공략을 시작합니다. 과연 우르반 대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270kg짜리 대포알이 견고한 성벽에 크나큰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르반 대포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었는데요. 대포를 한번 쏘고 나면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른 이 포신을 식히고 재장전하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린 겁니다.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발사하고 열을 식히는 동안 비잔틴군이 빠르게 무너진 성벽을 복구해버리는 겁니다. 힘만 들이고 큰 성과는 없었던 겁니다. 4월 7일에 술탄이 보병을 보내서 직접 성벽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별 소득 없이 격퇴당합니다. 4월 8일과 9일, 이번에는 황제군이 성 밖으로 나와서 오스만군을 기습했으나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오스만군은 매일같이 포를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큰 성과 없이 양측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4월 17일, 18일 오스만군은 땅굴을 파서 침투하려고 했으나 북한 생각이 나네요. 황제군한테 발각돼서 선발 침투조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황제군은 이들을 고문해서 나머지 땅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아낸 후에 땅굴 속에 불을 질러서 오스만군을 격퇴합니다. 한편 오스만 해군은 바다에서 철새 때문에 골든혼 쪽으로 한치도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베네치아에서 온 보급선 4척이 능수능란하게 움직여서 오스만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재빠르게 골든혼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코앞에서 자기들을 따돌리고 유유히 골든혼으로 진입해 들어간 베네치아 보급선을 보고 술탄은 엄청나게 분노해서 해군 대장을 참수까지 하려고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겨우 참습니다. 다음날 술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전략을 세웁니다.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는 작전이었는데요.